제가 볼 때는 1번하고 2번, 3번, 4번, 5번 일단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는요. 뭐 틀릴 내용은 없다고 보거든요. 맞춰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이쪽이. 왜 그러냐면 그 1번 같은 경우에 복합 개념을 물어봤는데요. 복합 개념에 대한 설명이니까 법경기를 이제 제시를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리할 때 배우셨었어요. 1번은 답이 5번이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관리할 때 보면요. 이게 법률적 관리는 이건 계약 관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관리는 이건 인력 관리.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 이 관리에서 이 법경기 나올 때는 표현할 게 요거밖에 없고 이거 바꿔주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5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관리 중에서 인력관리, 임대차, 계약관리는 법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인력관리는 경제적 관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에 대한 거는요. 법경기 세 가지 관점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1번에 보시면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핵심을 이룬다고.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개발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 타당성 분석이 있으면 여기는 법적인 거, 그렇죠? 또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으면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은 거죠. 이제 학개론 단원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맞춰주셔야 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토지의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답은 이제 1번이고요. 필지가 있을 때요. 요거는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라고 볼 수 있죠. 등기 단위고. 그래서 이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기 위한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이거는 법적인 법률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요. 획지라는 것은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이거는 이제 경제적 관점이라는 거죠. 획지라는 것은. 1번은 이제 획지는 인문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서 법적 개념으로서의 분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경제적 개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법지라는 것은요. 법으로만 소유하지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우리가 법지 이렇게 얘기했고요. 상대적인 개념이 빈지라고 얘기한 거죠. 빈지는 경제적 실익은 있어도 소유권이 성립이 안 되는 애들. 그 다음 맹지는 도로에 접속된 면이 없는 토지고요. 건부지는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상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낮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요. 건부지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낮이가 좋죠. 네, 좋은 이유가 건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 또는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건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건부 감가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공지는 건폐율 규제로 인해서요. 필지 중에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우리가 공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까지 다 정리하셔야 돼요. 부동산 분류에서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주택의 분류까지는 정리가 돼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유형이 바뀌든 어떻든 간에 내가 답을 하나 꼭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2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게 되면요. 3번은 답이 4번이고요. 자, 우리가 외부 효과랑 관련 있는 애 있죠. 얘랑 관련 있는 대표적인 게 부동성이죠. 또는 인접성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인접성은 기타 특성이기 때문에요. 답을 유도하면 이제 얘가 이제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과 관련된 인문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용도의 다양성이죠. 우리가 이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때는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죠. 그렇죠? 만약 여기 농지가 있는데요. 얘가 택지로 이제 용도 변경이 된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상업지구로 지정이 된 거죠. 근데 상업지구로 그래서 반드시 상가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뭐 주상복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개의 용도가 뭘 하겠어요? 경합을 펼치겠죠. 그 중에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는 안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연 특성에서 또는 인문 특성에서 물어본 거니까요. 답은 4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 2, 3번에서는 이거 틀리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맞춰주셔야 되는 거고. 그죠? 뭐 반응이 썰렁한 거 보니까 수상하다는 얘기죠. 여기 답들이. 이거 앞에서 많이 맞춰주셔야 돼요. 앞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 10번 정도까지가 이게 총론하고 경제 정도까지 가는 뭐 그 수준이거든요. 시장 앞에 초입이나. 여기서 이제 몇 개 맞느냐도 관건이죠. 나머지가 30개 있는데 여기서 7개에서 8개 맞으신 분하고 반타작한 분들은 나중에 뒤로 가면 부담이 커요. 앞에서 나오는 거는 많이 맞춰주셔야 돼요. 앞에서. 그리고 그 4번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수요가 뭐를 해요? 뭐요? 4번 안 했어요? 네, 4번. 4번. 5번을 건너뛰었군요. 4번은 답이 2번이에요. 자, 입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요. 여기를 지칭하거든요. 수평하고 공중하고 그 다음에 뭐 지하. 이걸 삼천 공간이자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만 따지진 않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무슨 측면도 기술적인 거. 세 가지 관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죠. 이게.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이 허용하는 건축법에 의해서는 얘를 갖다가 10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건물을. 근데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게 되면은 10층까지 올려서는 임대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10층까지 올릴 수 있어도 실상은 한 5층 정도만 올리고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관점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기술적, 법적, 경제적 세 가지 관점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하권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 있죠. 예, 권리에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지하 매장 광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민법상의 소유권의 대상은 안 되고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는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구분지상권은 지하에도 설정할 수 있고 공중에도 설정할 수가 있죠. 공중에 설정하는 건 주로 한전이 고압선 설치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수평적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표권 얘기하죠. 그 지표권 안에서 이제 물에 관한 권리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기 때문에 유역주의를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공중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중공간도 획지로 분할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여기 뭐 갈 수 있는 데가 이거밖에 없는데 2번밖에. 여기서는요, 그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하.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등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정도까지는 인정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5번에는요, 답이 3번이고요.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드린 거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데,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조세 부과하게 되면 이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줄어드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이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그죠? 여기 이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면 공급자들은 이윤이 커질 테니까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증가를 시킬 수 있을 때가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가격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급을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공급을 늘리겠는데 많이 못 늘리고요. 적게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면 얘네가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뭐가 있겠어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요인을 하나 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면 늘리고 싶어도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균형량이 100이었는데 수요가 110개로 증가했어요. 그럼 10개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날 때 탄력적이라는 애는 8개에서 9개까지 늘릴 수 있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둘밖에 못 늘린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공급의 증가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커지니까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상승하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덜 상승하죠. 양의 움직임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 가격 변화는 비탄력적일 때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그때 이랬었잖아요. 배추하고 라면이란 얘기죠.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 뭐 이런 게 돌아올 때 배추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공급이 좀 부족해요. 근데 배추는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공급만 많이 해주면 이윤이 커질 텐데 많이 팔아서. 그렇기 때문에 배추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값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라면 값이 금값이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걔는 그냥 공장 가동률 높이면 바로바로 생산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내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야 나올 때 안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다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건 뭐냐면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가 큽니다. 이렇게만 알려드린 거예요. 비탄력.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르는지 내리는지는 이걸로 알려준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때 비탄력이면 더 상승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안의 구조는 이렇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네.
그래서 1번 질문에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어떻게 돼요? 더 상승하겠죠. 그러면 2번에 가면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하면 올라가잖아요. 공급 감소하면. 근데 수요가 비탄력이면 어떻게 돼요? 더 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경우는 왜 그러겠어요? 얘가 필수재거나 대체재가 없으면, 그죠?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소비를 확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죠.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거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왜 이거 기억하시나요? 자,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요. 여기 공급자에게 조세가 100원이 부과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조세가 100원이 부과됐어요. 공급자에게. 그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 불변. 그죠? 왜 가격이 불변이냐면 양이 안 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를 분과하게 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줄어들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잖아요. 이게 1,000원일 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이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가격에 반영을 하려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조세 부과된 크기만큼 이 양이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그럼 원래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나 생산자나 다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거고 공급자는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이거 받고 팔아서 이거 세금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이 면적만큼에 대한 사회적 후생 손실, 즉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제적 순손실이 더 커지죠. 조세 부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는 27회하고 28회 때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7회 때는 정책에서 나왔고요. 조세에서. 그 다음에 작년 문제에서는 경제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그 답이었다고요. 이게. 그거였어요. 3번 질문.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보고 수업 시간에 저희가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맞춰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이거 보고 29일 날 저희 그 뭐 총정리한다 그래서 자료를 넘기긴 넘겼는데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양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날 반응이 그러면요. 그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거.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 하여간 최소한 그 안에 있는 내용 정도 이해하면 그죠? 점수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게 안 되시면은 계속 설명이 막 이렇게 계속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진짜. 이거. 저희가 그날 8시간에 끝나는 수업인데 10시에 시작해서 6시 끝나는 수업인데 그러면 이게 쭉쭉쭉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이 자료 받으셔 가지고
미리 한번 안에 있는 문제나 이런 건 쭉 풀어보셔야 돼요. 쭉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안 되는 게 뭐였는지 그거 이렇게 체킹했다가 그거 수업할 때 그거 이론으로 보완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또 돌아야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자, 6번 보시면요. 특정 주거지역에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을 때 임대료가 하락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렇죠? 그때 임대료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거기 보시면은 해당 지역과 대체 관계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했대요. 그죠? 그러면 대체 지역의 수요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해 부동산이 존재하는 이 당해 지역에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대체라는 표현이 나오면 수요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 근데 거기 2번에 보면 보완관계라고 돼 있죠. 예, 보완관계로 나오면은 수요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해 재화의 수요도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는 답이 2번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나오면요. 대체재가 나오잖아요. 얘가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그러면 당해 재화의 수요 있죠. 이 수요는 늘어난다고요. 왜 그러냐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움직이는 애들이 대체재예요. 근데 만약에 보완재의 가격이 뭐 하면요. 상승하면 당해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다고요.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 보완재. 반대로 소비의 움직임이 움직이는 애들을 대체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강력 범죄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늘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확충이 돼도 수요는 늘어나겠죠. 또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고량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수요가 일로 옮겨올 거 아니에요. 당해 지역으로. 그러면 당해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면요.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거기 균형 임대료가 얼마겠어요? 균형 임대료가 6만 원이겠죠. 왜냐하면 6만 원일 때가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수요량이 80이고 공급량이 80이잖아요. 균형 임대료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경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현재 가격이 2만 원이라 그러면 수요량이 100이고 공급량이 80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무슨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20평방미터만큼의. 그죠? 그게 시험에 나왔던 표예요. 이게 6만 원일 때 이게 80평방미터란 얘기죠. 그럴 때 얘가 가격이 얼마가 됐을 때요? 2만 원이 됐을 때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 이렇게 100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급은 80인데 뭐만? 수요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군요. 균형 상태에서 이게 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80평방미터일 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격이 2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는 이제 수요가 늘었다라는 이제 가정이겠죠. 이것도 그림이 안 맞겠네요. 이 그림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이걸 80으로 고정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주로이겠죠. 임대료 하락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60으로. 그래야지만 뭐가 발생한다. 물론 이 상태도 초과수요인데 균형 상태를 물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 현재 가격이 6만 원이라면 초과 수요량이나 초과 공급량이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6만 원이라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겠죠. 근데 주어진 자료만으로 볼 때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틀리죠. 완전 탄력적이라 그러면 임대료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변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 가격이 18만 원이라면 초과 공급량이 60이겠죠. 수요량은 20이고 공급량은 얼마니까요? 80이니까. 문제의 구성이 완전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답은 4번으로 확실하게 주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7번에는 답이 4번. 요 도표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요. 여기 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를 변했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보게 되면 그냥 찾아서 곱하시면 돼요. 뭐 식을 세울 필요가 없이 야, 임대료 탄력성이 얼마예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얼마? 0.5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거기 보면 그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러면 5, 4 얼마 어떻게 돼요? 2%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줄었겠죠. 임대료가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근데 소득은 몇 프로 증가했대요? 10%. 그럼 몇 프로가 늘었겠어요? 5에서 2 빼면 3%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식을 썼지만 실제 이게 암산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오면 그냥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냐를 물어보게 되면 임대료 탄력성에다가 임대료의 변화율이 있죠. 그거 곱하시면 되고 소득 변화에다가 소득 탄력성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산술이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바로 대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5번에 3% 증가. 우리가 이거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변화율이 있고 여기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여기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간다고요. 곱해서. 반대로 가격 변화를 계산할 때는 나눠서 내려온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라는 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계산 문제니까 쉽든 어렵든 간에 뭐 틀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9번이나 뭐 10번이나 11번이나 12번이나 뭐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론으로 나온 거는. 9번에 가면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본 거죠. 일단 답은 4번이죠.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는 없죠.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얘기는 적은 정보 비용을 지불하고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는 있으나 강성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죠. 정상률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4번이고요.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그걸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강성이라는 거는
현재 시장에 공표된 정보 있죠. 예, 이거는 바로 가치에 반영해주는 시장이죠. 왜 최근에 보게 되면 국토부에서 이제 오늘 발표한다는 거죠. 택지 이제 어디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제 그걸 이제 발표하는 건데 사전에 그 자료가 유출이 됐잖아요. 유출이 되는 사에서 언론에 소개되는 순간에 그 지역 땅값이 들썩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반영을 해주죠. 근데 뭐는 반영을 못 해줘요. 미래는 반영이 안 돼 있죠. 자, 아직은 만약에 발표가 되지 않은 시점인데 국토부에서 어디를 택지를 공급했다고 하겠다는 이 택지 예정 지구 있죠. 그게 어디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어떤 이런 소문이라든가 루머 등에 의해서도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유는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돼서 그렇죠. 미래 정보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5번 지문에 보시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중강성까지의 효율성만 존재하죠. 완전한 효율성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뭐 이거 나오는 거는 맞춰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0번에 거미집 이론에 대한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을 때 있죠. 네. 수렴형이 돼요? 발산형이 돼요? 이거 수렴형이겠죠. 우리가 수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은 우리가 무슨 형이에요?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그죠?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발산형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렴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약한 게 뭐냐면 문맥이 바뀌는 게 취약하세요. 항상 수요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장 표현상에서.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같으면 뭐예요? 같으면 순환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10번에 보게 되면 답이 1번이잖아요. 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은 경우 있죠.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렴이라고. 얘는 그냥 순환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이 되지는 못하죠. 같은 경우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뭐 같으면 이게 뭐예요? 순환형이라고. 1번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럼 1번을 버리면 또 어디로 갔겠어요, 이거. 그리고 그 얘기 했잖아요. 금기의 수요량은 무슨 가격에 반응을 하고요? 금기 가격에. 금기의 공급량은 어디에? 이건 전기 가격에 반응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가정이 뭐냐면 시장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현재의 가격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착공량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기의 공급량은 금기에 모두 판매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착각을 통해서 착공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미집 이론에서요, 그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거를 뭐 기울기 값이라든가 뭐 이걸 가지고 또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까지 대입해서 충분히 물어봤거든요. 그건 만약에 다시 언급을 한다 그러면 그냥 지문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꿔버리면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걸 틀린 걸로 주지 않고 유인지문으로 그냥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만 좀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0번까지 풀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번 안까지 들어올 때 계산 문제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맞아줘야 된다고요. 여기서 많이 맞아야지 뒤로 갈 때 여유가 조금 생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1번을 틀린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장 실패하고 관련이 없는 것 하면은 답이 2번이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인데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이 실패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실패 원인을 갖다가 얘기할 때요. 제일 처음에 적어주는 게 뭐예요? 불안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공재하고 뭘요? 외부 효과. 그래서 얘네들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지만 얘네는 제목 이상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요 제목만 조금 기억하셨어도 근데 뭐 틀릴 요건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제 11번에 답이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름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얘네들은 과소 생산이나 과대 생산의 문제가 유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에서 벗어나겠죠. 그죠? 아, 12번에 가면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1번.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는요, 학개론 교재마다 표현이 조금씩 틀려요. 이걸 직접 개입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요, 간접 개입이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시험상에서는 인용할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직접 개입에 들어가는 종류 정도는 구별은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공토지 비축제도 있죠.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 그죠? 또 공영개발. 이거는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공 뭐 투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공 들어간 애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정리해 두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번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아, 얘도 규제 가격이요. 무슨 가격보다?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하고 같은 최고 가격제 일환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시장의 분양가보다요, 낮은 선에서 통제를 하는 거죠.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분양가격이 하락했잖아요. 하락했으니까 뭐는 늘어나는데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 기존 주택이 있죠. 기존 주택의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죠.
기존 주택의 거래가 왜 줄어들겠어요?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놓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났는데 물건이 부족하니까 기존 주택도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업에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뭘 할 수 있어요? 네, 상승시킬 수 있다. 일단 기업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최고 임대료 규제와 같이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다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그 말씀드린 거 기억하나요? 정부가 쓰고 있는 가격 통제 정책이 있죠. 가격 통제 정책에 보면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는데 최저 가격제는 최저임금제니까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요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규제 또는 임대료 규제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죠. 근데 이런 가격 통제 정책은 요건 단기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단기에 쓰는 정책. 그러니까 장기에는 효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럼 장기로는 부작용밖에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도 생략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남는 건 2번하고 3번이 남는 거죠. 차이는 리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을에 보면 시장 가격보다 아래 상한 가격을 설정해서 무주택자의 주택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긴 답이 3번. 디귿에 가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나요.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그렇죠? 그래서 13번을 혹시 틀리셨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 한 번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끔씩 문제를 인용하는 애들인데. 14번에 보시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그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에 보면 공공주택이 공급된 만큼 사적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수는 불변이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거죠. 여기가 사적 시장이고요. 여기가 공적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둘만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요. 여기 한 1000채 정도의 주택이 있었는데 공적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죠. 한 200채 정도. 근데 임대료를 50만 원에 공급을 하죠. 그러면 사적 시장보다 공적 시장의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면 사적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줄어드는 양이 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이주해 간 사람이나 임대료 경감했다는 혜택을 다 보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장기적이 되면 이제는 공급자들도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고, 그렇죠? 임대 수익이 별거 없으니까 임대 사업을 기피하겠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800채로. 공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임대료 싸서 다른 지역에 또 수요가 늘어나니까 임대료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다시 원래 상태로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에 따른 경감 혜택이 사라지죠. 장기적으로. 근데 넘어간 사람은 계속 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없어요. 원래 1000채였잖아요. 지금 800채로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200채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800하고 200하고 합하면은 원래대로 1000채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억하나요? 이거 정책할 때 해드린 건데.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잘 않아요.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10회 이전에. 그 이후로는 잘 등장 안 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사적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사적시장의 임대주택의 공가 현상이 발생하고 사적시장의 임대료는 하락한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근데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3번에 공공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모두 혜택을 준다니까 틀렸겠죠. 장기적으로는 어디에 넘어간 사람은 혜택을 봐요. 공적 시장으로 이주해 간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고, 여기는 다시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가서요.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할 때 헨리 조지 얘기는 알고 계시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있죠.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죠. 그죠? 또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조세 전가라든가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든가 또는 자원 배분의 왜곡 등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 부자예요. 그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누군가 기회를 잘 잡으면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거를 가지고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근데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가 않고요. 자, 근데 이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탄소 비대한 거 기억하시나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요.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렇죠?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뭐라고 그래요?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는 무슨 시장에서?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그렇죠? 만약에 뭐를 부과하게 되면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탄력적이니까요.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크겠죠.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반대로 수요자보다 공급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아야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표현 자체가. 이걸 이제 바꿔주면 틀리다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임차인의 부담이 적은 게 아니라 임차인 부담이 커져야 되잖아요. 비탄력적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자,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해서요.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요. A와 B는 각각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이제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종합 수익률 하고요. 저당 수익률 하고 지분 수익률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요. 투자한 A가 있잖아요. B가 있고 A의 종합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거기 보시면 20억 투자해가지고 얼마 버는 거예요? 2억이잖아요. 그러면 종합 수익률이 나오죠. 근데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20억이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예요? 2억이니까 종합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10% 나오겠죠.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있죠. 예. 저당 수익률은 저당 투자액분의 뭐요? 저당 수익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이건 제로죠. 빌린 게 없으니까. 차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얼마겠어요?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의 크기인데 그죠? 이거 10%겠죠. 왜냐하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억이 자기 지분에 대한 대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입을 동반하지 않을 때는요. 종합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융자를 받으나 융자를 안 받았을 때는 똑같다고요. 근데 융자를 받게 되면은 이 수익률의 크기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지분 수익률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B를 보게 되면요. 종합 수익률은 그대로 얼마라는 거예요? 20%죠. 20억 투자해서 얼마? 2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당 수익률 계산해 보게 되면요. 저당 수익률은 좋죠. 그러니까 저당 수익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 저당 수익이라는 게 거기 보시면은 빌린 돈이 얼마예요? 16억이잖아요. 그죠? 예, 16억인데 연리가 몇 프로예요? 8%잖아요. 그럼 16억에 8%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한 1억 2,800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때 계산한 것처럼 종합수익이 2억일 때요. 저당 수익이 1억 2,80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분 수익이 나오는 게 얼마겠어요? 7,200인가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라는 거예요? 빌린 돈이 16억이니까 내가 투자한 게 4억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7,200, 4억원을 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그러면 한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차입을 동반해서 얻은 수익이 몇 프로? 18%. 융자를 받지 않고 들어갔을 때 얻은 게 몇 프로? 10%. 그러니까 18%와 10%의 차이니까 8%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요 차이가 8%니까. 근데 이거를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지뢰 효과의 크기를 이제 물어봤을 때 조금 표현은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이거 풀어본 거는 기억하시나요? 이런 식의 차이로 한번 풀어봤는데 그 이전에 기억은 잘 안 나는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16번에는 1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 중에서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도 뭐 16번은 계산 문제니까 뭐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는데 17번에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통제 가능한 위험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업 위험 안에 가게 되면요. 시장 위험은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근데 운영 위험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 위험을 가면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 위험은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요. 아니면은 불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임대료를 연체를 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위험이에요. 운영상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운영자가 조금을 노력을 기울이면은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위험처럼 갑작스러운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될 때 이런 것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논리에서 얘기할 때는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이런 거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2번에 가면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커지죠. 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과 수익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요. 동일한 수익이 예상이 될 때 뭐가 작은 투자를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일수록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요. 기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을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게 5번이라는 거죠. 위험이란 결과치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말하고요. 예상되는 상황별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는 게 틀렸죠. 위험의 측정은 뭐로 해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하겠죠. 우리가요. 그 위험과 수익을 측정할 때 수익은 대부분 무슨 계산하냐면요. 확률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이 5대 5로 주어지면은 산술 평균하고 확률값이 틀리면 가중 평균에서 구하는 거고요. 위험에 대한 거는 뭐로 구하는 건다고 그랬어요? 분산 또는 뭐로? 표준 편차로. 이걸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17번에는 몇 번이 잘못됐다는 거죠? 5번이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면요. 학원들마다 다니면서 투자론 이렇게 풀어보게 하면요. 포트폴리오를 제일 잘하세요. 투자론에서. 제일 정답률이 높게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의 포트폴리오 선택의 위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1번에 보면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해서 분산은 작고 수익은 큰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얘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는 그런 위험관리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러면요. 의의를 할 때 그랬잖아요. 무슨 투자한다고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지. 거기 나온 것처럼 분산은 작고 수익이 큰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자산이 만약에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리스크가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무슨 위험이겠어요? 체계적 위험이고요. 자, 거기 보면은 그 3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인데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동일하게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그때 이거 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소주는 여름에 매출이 어떻게 돼요? 조금 떨어질 거고요.
겨울이면 매출이 좀 커질 거고, 맥주는 여름에 매출이 좀 커질 거고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의 비체계적 위험은 다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거할 수 있죠. 맥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나눠서 투자하면, 소재에다 나눠서 투자하면 연중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5번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투자한들의 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겠죠. 음의 상관관계라는 얘기는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답이 4번이죠.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산정을 하죠. 근데 위험은 이 자산들의 위험을 가중평균에서 산정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위험의 크기가 다 틀리고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은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건 아니고요. 수익률은 가중평균에서 구하죠. 그래서 18번의 답이 4번이에요. 근데 뭐 표정이 조금씩 안 좋으신 거예요. 안 좋은 거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성적이 확인돼 봐야 알겠지만은 뭔가 저기 조금 안 좋은 거, 뭔가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불편해지는지 모르겠는데 10번 이후서부터 계속 지금 표정들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충격에서 좀 벗어나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죠.